한국의 거짓말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사내에 배포한 혐한 문서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후지주택은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으로 1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요. 후지주택이 직원들의 혐한 내용의 문서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다가 제일한국인 직원이 고발 조치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혐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배포해온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스오 회장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110만엔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했지만 후지주택은 사과 대신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라는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유명인 본부장에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것을 의식하고 유력한 후보가 없어 혼전이 예상된다 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겁을 먹고는 한국의 유명인 후보가 당선되면 일본에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만일 유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면 WTO에서 일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고 전했고, 마이니치 신문도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힘을 합쳐 나이지리아 후보 오콘조 이웨라를 밀어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유명인 후보를 두고 수수한 존재라고까지 표현하며 한국을 자극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일본이 한국에 온갖 짜증과 투정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정성을 쏟은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등 전세계 선진국들은 2025년에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될 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상상을 뛰어넘는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1000조 원이 아닌 800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천조 원을 투자했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사실상 동남아 국가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일본의 운명이 달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물사업 목록을 보시면 토요타의 인도네시아 남발리 재생수 이용 사업, 스미토모 상사의 말레이시아 대도시권 상하수도 사업, 니폰 코에이의 베트남 하노이시 옌샤 처리장 정비 사업과 필리핀 마닐라 수도권 지역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온통 동남아 지역뿐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환경부가 한 장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일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어제 환경부는 OECD와 아시아 물위원회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9개국과 합의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관리 기반시설, 인프라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별 물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까지 설정해준 뒤에 물관리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물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 모두 맡기려 하는 것이죠.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 정책국장은 이번 협력 사업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 물 안보 강화를 실현하고 그린 뉴딜 핵심 축인 물사업의 아시아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물사업을 전적으로 맡긴 곳은 동남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나라 파키스탄의 인구수는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었는데 현재 2억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0년 만에 인구가 4배로 폭증한 것이죠.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 대부분의 파키스탄 국민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중인데 여기에는 유해 오염물질이 득실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람아바다를 포함해 핵심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권한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박재현 사장은 대한민국의 물관리 전문기관이 지구촌에서 물 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3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지은 필리핀 정수 처리 시설 준공식에 직접 참여한 데다가 한국의 2046년까지 운영관리 기술 총괄을 맡겨버리는 등 한국의 물관리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물사업과 관련해 일본을 사뿐히 누르고 절대 강자로 등극하게 되면서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 수조 원 규모의 물관리 인프라 건설 사업까지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장관 바수키 하디물조노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과 지원이 절실하다 전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핵심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프로젝트를 실시해 한국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물 사업이 동남아에서 잭팟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분석해드리겠는데요. 제가 데일리 디펜스에서 이스라엘 이 정보 당국이 이란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동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정말 이 오비 이락인지 그런 사건이 지금 북한에 정말로 발생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정말로 북한에 작업을 시작했나? 북한에 의문의 열차 폭발 사고, 대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이란의 테헤란에 사흘에 한 번꼴로 지금 뭐 굉장히 큰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죠. 지난 6월 26일 날 나탄즈 핵무기 제조 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이 나탄즈 지역에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그리고 6월 30일 날 테헤란 시내에 있는 고위층들이 이용하는 의료 시설에 또 큰 폭발 사고 발생했고, 그리고 7월 1일 날 테헤란 시내 이 심야에 새벽 3시에 또 모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공장은 뭐 만드는 공장인지 몰라요. 그리고 7월 4일 날 아와즈라고 하는 이 화력 발전소가 또 큰 폭발에 또 휩싸여 버렸고, 7월 9일은 테헤란, 쿠드스, 가름다레 이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또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제가 이제 이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이거 이스라엘의 공작 기관이 파이어 세일, 그래서 이 사이버 공격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북한에도 이어질 수 있다. 왜냐? 북한의 핵무기 기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이스라엘이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 중동 지역의 인접국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한을 쉽게 뭐 아주 멀리 있는 나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보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북한에 그런 공작을 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자, 연쇄 폭발의 배후로 지목된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한 것을 제가 또 알려드렸었죠. 바로 이 베니 칸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이제 물어본 거죠. 저 지금 이란에서 계속 지금 폭발 사고 생기고 있는데 혹시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불법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내 입에서는 어떤 사건도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지들이 물어봐도 난 대답은 안 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이란의 어떤 위협이 오기 전에 어떠한 노력도 우리는 한다. 그렇지만은 말은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게 안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니들한테 말은 안 해줄 거라는 말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절친이죠. 북한에서 일어난 의문의 화재 사건입니다. 바로 7월 9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7월 9일 오전 11시 신의주시 강한역이라고 하는 역에서 이렇게 화염이 솟구치고 있는 것을 이 강 건너편, 압록강 건너편의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굉장히 이제 큰 화염이 솟구치고 있고, 이 연기의 높이가 아주 높이 올라가고, 이 연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에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 나왔냐?
바로 미 의회에서 운영하는 관영 언론이죠. RFA가 7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단둥 현지 소식통은 10일 단둥에서도 9일 오전 11시경에 강 건너 맞은편 신의주 강안역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100m 넘게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화재 현장에 있던 지인과 통화해보니 15량의 화물칸 중 5량의 화물열차 빵통, 즉 화차입니다. 빵통에 식용유, 즉 콩기름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이게 터지면서 연기를 내뿜었고 화차 하나 용량이 50톤인 것을 감안하면 250톤의 식용유가 타고 다른 10개 화차에 실려있던 빵가루 등 밀가루 등 식품도 전부 불에 탔고 인근 창고까지 전부 태웠다 라고 전했다. 이 열차는 단둥에서 화물을 싣고 방역을 위해 정차한 상태였으며 콩기름 1톤이 미화 800달러 정도이니까 약 2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라고 7월 10일 RFA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15칸짜리 화물차를 중국에서 이제 싣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위해서 강안역에 정차를 해서 방역 중이었는데 이게 지금 가만히 서 있는 이 화물 열차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5칸은 식용유가 콩기름이 잔뜩 실려 있었고 나머지 10칸은 밀가루가 잔뜩 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태우고 인접해 있던 창고까지 홀라당 불에 태워 먹었는데 밀가루 값은 빼고 일단 이 콩기름 값만 쳐도 한 2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뭐 20만 달러 뭐 한 2억 4천, 2억 5천 이러니까 뭐 큰 손실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이것뿐일까라는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액면상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사고 열차는 강안역에 정차해서 대기 중에 뻥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중 오이교지요. 지금 현재 단둥에서 신의주를 여기 단둥역이 있고 신의주를 연결하는 그 편도 다리인데 이 다리를 통해서 이 열차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무역을 하죠. 그런데 단둥에서 열차가 15칸짜리 열차가 건너와서 신의주 청년역을 거쳐서 평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평양으로 가지 않고 좌회전을 해서 여기 강안역으로 온 겁니다. 왜냐? 방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북한은 국경 다 폐쇄하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을 정말 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강안역에 가서 대기를 하고 이제 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 뻥 터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방역 다 마치고 다시 백 해서 이 교차로 지역에 가서 다시 이제 신의주 청년역을 지나 평양으로 가는 그런 코스의 열차였는데 그냥 정차해서 방역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뻥 터진 겁니다. 이야.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왜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개입이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바로 이 신의주에서 있었던 적이 있죠. 바로 용천역 폭발 사고입니다. 2004년 4월 22일 날 김정일이 7월 떨었던 그 바로 용천역 폭발 사고의 데자뷰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사진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용천역 정말 초토화가 됐죠. 자, 열차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김정일의 전용 열차가 용천역을 통과한 지 15분 후에 발생한 대폭발 사고입니다. 반경 500m가 초토화되고 150명의 사망자, 1249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초유의 폭발 사고인데 단순 열차 충돌에 의한 사고로 알려졌으나 당시 인접 열차에 시리아 핵기술자 12명이 탑승했다가 폭사해서 이스라엘의 공작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직도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지금 이거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김정일이 북경으로 가서 베이징을 가서 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열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의주를 거쳐서 이제 평양으로 가는데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김정일의 열차가 통과하고 나서 15분 후에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 보도를 접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뭐 저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야 이거 김정일 암살하려고 했구나 누군가가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뭐 여기에서 하여튼 김정일을 제거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실패를 했구나. 정말 김정일 저놈 참 운 좋은 놈이다.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인접해서 정차하고 있던 이 여객열차에, 일반 여객열차에 이 폭발이 미쳐가지고 그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네 사상자 중에 이제 전부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시리아 핵 기술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아주 뭐 상당 기간 체류를 하고 중국을 통해서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던 핵 기술자 12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기를, 그 시리아 핵 기술자들이 북한에 와서 핵 기술을 배우고 돌아가는 것을 이제 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제거한 것이다. 이런 이제 설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그게 정설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 이 용천역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이 열차가 화물 열차가 어떤 우연이라고 하는 이 행운이, 뭐 행운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행운이 한 4개 정도가 계속 겹쳐야만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예요. 그러면 갈림길에서 또 행운, 또 갈림길에서 또 행운, 또 갈림길에서 또 행운, 뭐 이렇게 자꾸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이 용천역 폭발 사고인데, 그리고는 완전히 성공을 했죠. 시리아,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 모사드라면 시리아 핵기술자 12명을 딱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완전히 작전은 성공을 한 셈인데, 그런 행운이 갈림길에서 자꾸 발생할 수 있는 이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건 김정일은 정말 우연히 그냥 그 시간에 지나갔을 뿐이고, 그야말로 우연이고, 실제 타겟은 바로 시리아 핵기술자였다. 그러니까 이건 모사드다. 이제 이런 평가였죠. 또 왜 그런 평가를 하냐?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제부 윌리엄 바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작업을 했지 않냐라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정보기관 요원으로, 즉 모사드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캐나다 국적의 케빈 윌리엄 헌터라는 이름으로 2004년 4월 초에 캐나다 보안업체 자문 자격으로 북한에 초청이 되어서 국경 경비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여했으나 용천역 사건 직전에 잠적했습니다. 2010년 1월 두바이 호텔 사건에서 CCTV에 촬영이 되어서 정보기관 요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우리 영화 보면 이런 그 공작원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신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여권도 뭐 여러 나라 여권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신분이었죠. 이름도 전혀 달라요. 케빈 윌리엄 헌터라는 이 캐나다인으로 위장을 하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인 제부 윌리엄 바칸인데 캐나다 케빈 윌리엄 헌터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 북한이 당시에 이제 이 탈북자들 탈북을 막기 위해서 이 국경 지역에 방책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캐나다 보안업체가 이제 용역을 따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기술 자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왜냐? 바로 캐나다 보안업체가 이스라엘 방벽, 바로 옆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방벽을 쫙 해놨지 않습니까? 그 방벽의 방어 시스템, 감시 시스템을 했던 그 업체였던 거예요. 캐나다 업체. 거기에서 이제 기술 자문으로 섞여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다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그냥 사라졌어요. 사라지고는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6년 후에 2010년 1월에 UAE 두바이에서 하마스의 어떤 그 고위 간부의 어떤 제거 작전이 있었는데, 이 제거 작전을 할 때 호텔 CCTV에 이 사람이 찍힌 겁니다.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모사드 요원 제부 윌리엄 바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부 윌리엄 바칸이 캐나다인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이 용천역 폭발 사고를 시리아 핵기술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한을 아주 그냥 평범하게 거의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우리하고는 뭐 별거 한 게 없는 나라,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게 지금 명백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여기서 핵기술, 미사일 기술이 시리아, 이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기차에 있던 물자 15칸의 그 물자는 뭐냐? 평양 민심 다잡기용 배급 물자였죠. 근데 그러나 이게 전부일까요? 일단 지금 뭐 평양에 무슨 일이 있냐? 바로 제가 또 김정은이 이것까지 꺼냈다.
오죽 답답하면 또 이건까지 쓰냐라고 또 제가 1일 안보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탈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양 중심부에 사는 당, 군 간부 가족에 대한 쌀 배급이 지난 2, 3월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며 간부 본인에 대한 배급을 위해 전시 비축미 시설인 2호 창고를 일부 개방했다는 소식도 있다. 평양 시민들은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평양에 대한 배급은 유지됐는데 지금은 평양에 대한 배급조차 흔들리고 있다 라고 전했다.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평양의 핵심 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평양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김정은이 중국의 지원을 뒷배삼아 평양 민심 달래기에 힘쓰며 한미의 움직임을 살필 것으로 내다봤다. 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김일성 사망일 7월 8일 그 직전 7월 6일 날 평양에 무려 4개월 만에 이제 배급이 된 거예요. 그 배급이 이제 콩기름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식료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무려 4개월 만에 세상에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배급 체제로 생존하는데 4개월 만에 배급 나온 겁니다. 또 평양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당간부 또는 다 이제 뭔가 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지방에는 아예 안 주고 평양 시민만 4개월 만에 배급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39호실 자금이었다.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 쌈지 돈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아니고 김정은의 개인 통치 자금.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돈 그걸 가지고 이걸 썼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왜 가만 놔두면 이거 지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 개인 돈이라도 써서 지금 이 뭔가 이글 걸리고 있는 이 임계점을 좀 낮춰야 되겠다. 안 그러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임계점을 좀 낮춰줘야 얘를 좀 식혀줘야 폭발이 안 나죠. 그래서 풀어서 그 배급을 하지 않았냐 라는 관측이었죠.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배급에 들어가는 이 물품들이 폭발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쌓이면 그 배급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또 많이 받을 양들이 이제 줄어들고 뭐 이러한 소소한 불만도 있겠지만, 야 우리 배급 들어올라오는데 저기 신은주 저기 방해받다가 폭발해버렸대. 야 이거 뭐 테러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 불안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순전히 겨우 뭐 한 2억 5천만 원어치, 만약에 누군가의 공작이라면 2억 5천만 원어치 콩기름 이거 20만 달러어치 그거 그냥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이런 힘든 일을 했을까? 그냥 뭐 순수 사고였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순수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겨우 콩기름 저거 20만 달러어치, 그리고 밀가루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해봐야 뭐 다 해봐야 지금 뭐 한 3, 40만 달러어치 안 되겠습니까? 겨우 그걸 하기 위해서 저런 위험한 작업을 할까? 저는 그래서 밀가루 사이에 뭔가 핵 무기를 만드는,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어떤 그 통신하는 칩셋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 또는 물체 부품 이런 것들이 이 콩기름의 박스 안에 또는 밀가루 포대 안에 숨어 있었지 않을까, 그걸 제거시켜버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액면만 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또 미국의 CIA가 움직인다, 데일리 디펜스에서 말씀을 드렸죠. 마침 제가 이번 주에 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울파운드 이 CIA 요원들 또 델타 포스 요원들 태우고 다니는 이 특수작전기가 바로 오키나와 일본 요코타 이 지역에 갑자기 많이 등장했죠.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C-32 290여 명을 실는 C-32 CIA들이 운영하는 그 수송기가 2대가 왔죠.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아무 연관이 없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그 사이에 뭐 미국의 잠수함들이 들어왔는데 그 잠수함에서 이 특수요원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잠수함이 지금 들어왔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한 신의주 강한역에서 발생한 이 폭발 사고가 과연 진짜로 콩기름만 있었을까?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WMD 그 연관된 그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모사드냐 CIA냐 누군가가 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왕창 흔들리든지 아니면 아예 이 사람이 되든지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